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저승사자, 금리 인상 이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바닥을 기는 예금금리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합니다. 은행권의 정기예금금리가 0.7% 수준밖에 안 되죠. 자, 예금금리의 하락은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제일 먼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강화시키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 가격 인상 요인이에요. 왜냐면은 집주인들이 전세 내놓고 받은 돈을 은행에 넣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주식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예금 이자로 생활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 예금 이자가 낮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반전세, 월세를 선호하게 되고 전세 매물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세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요. 이거 다 알고 있는데 한국은행만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수익형 부동산 자산 가격의 이제 상승을 불러온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 예금금리 하락은요, 양극화와 자산 가격 상승, 부채 증가에 각종 부작용을 부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금리와 부동산 안정은 물과 기름과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대출금리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2월 16일 날 발표된 코픽스 금리는요, 전월 대비 0.04% 낮아졌어요. 일단 올해 들어서 자금 수요가 감소한 것도 영향이 있지만 지금 단기 국채의 금리는 안정세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채 가격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은행들의 입장에선 높은 예금금리를 지불할 필요 없이 금융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거예요. 예금금리도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말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인상까지 오르려면요, 단기채 국채금리까지 올라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 단기채 금리는 어떻게 올라야 되냐?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오르는 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기준금리가 도대체 언제 올라가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소비자 물가, 경제 성장률, 고용 시장. 자, 미국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반영하면서 금리 정책에 반영을 하는데, 한국은 물가 상승률과 성장률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국채 가격 급등 이면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날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 효과가 나타나요. 2020년 3월부터 저유가 상황이 지속됐었는데 20달러대에서 40달러대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 원유 가격은 이제 60달러 전후의 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유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또한 작년에 워낙 저물가가 심했잖아요. 마이너스 물가까지 떨어졌는데 올해 소비가 확 살아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면 그에 따른 기저 효과도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치 2.0%를 넘었을 때 어떻게 움직일까? 그 부분을 오늘 하나 보자는 거죠. 자, 2010년 이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시기는 두 차례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 5번 올렸고요. 2017년부터 2018년 두 차례 올렸습니다. 자, 과거 사례를 통해서 향후 물가 상승에 따른 한국은행 움직임을 예상해 보자고요. 자, 2010년 7월 첫 기준금리 인상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요, 3% 수준이었어요. 지금보다 1%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5차례 기준금리 인상했을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첫 번째 올렸을 때가 2.7%였고요. 나머지는 3.7%, 3%, 3.9%, 3.9%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첫 번째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2.7%밖에 안 나왔습니다. 야, 정부의 목표치보다 미달했는데 왜 2.7%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올렸을까요? 자, 그 이후에 2014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이제 인터뷰에서 그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 정상화를 다른 나라보다 빨리 해야 됐다고 답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어떤 지표로 보죠? 생산자 물가 지수로 보죠. 2010년 5월과 6월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4.6% 급등을 하게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요. 그래서 7월에 이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고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겠구나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실제 3개월 뒤부터 고물가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5차례 기준금리 인상은 알겠어요. 그런데 2011년 6월 이후에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가가 안정됐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참고했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9% 고물가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더 높았어요. 4.2%, 4.5%, 4.7%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물가가 더 심각하게 오르는데 기준금리를 왜 인상을 안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경제 성장률 요소가 작용하게 됩니다. 2011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죠. 정확하게는 4분기부터 눈에 띄는 하락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당시 금융시장도 큰 충격을 받기 시작해요. 코스피가 2200포인트에서 1600포인트대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럽 재정 위기가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위축됐고 실제적인 경제 성장률까지 같이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저물가 전망을 반영을 하면서 앞으로 지금 물가가 높지만 앞으로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고 저물가가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은요, 건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때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을 지속했었던 2010년과 2011년 모두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물가와 성장률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현 한국은행 총재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긴축은 어땠을까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한 차례씩 총 2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이주열 군의 총재의 기준금리 첫 인상 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주열 군의 총재는 2017년 10월에 1.8%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타난 것을 보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자, 2017년 상반기에 계속해서 2.0% 넘는 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2017년 8월에는 2.5%까지 기록을 하거든요. 자, 2017년 물가가 모두 높았는데 11월 달 돼서야 올렸을까? 왜 이렇게 늦게 올렸을까요? 자, 지금 경제 지표를 볼 때는 2016년 대비 2017년에 확실한 경제 성장 신호를 보고 인상을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6년에 2.8%였던 성장률이 2017년에 3.1% 성장률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도 좀 부침이 있었어요. 2017년 2분기 때 0.6%로 이제 분기별 성장률이 좀 둔화된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그것으로 금리 인상을 미뤘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3분기 때 성장률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나고 물가 흐름도 2% 전후로 안정적으로 나타나네. 게다가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한국도 그에 키 맞추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2017년 11월에 돼서야 기준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확실하게 그전 총재였던 김중수 총재보다는 비둘기적 성향이 보이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 이후에 물가와 성장률 모두 둔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2017년에 3.1% 성장률이 나타났는데 4분기 때 마이너스 0.2% 분기 성장률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 이후에 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눈에 띄게 둔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 수 없는 여건이 되고 미국은 우리 성장률 잘 나온다고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0.75%까지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1년 뒤에 금리 인상 조건이 충족됩니다. 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2018년 9월부터 2.1%, 2018년 10월에 2.0%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경제 성장률을 보면 4분기 때 보면 0.9%로 성장률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 2018년 11월 31일 날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 1.75%로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전 세계 경제 침체로 완화적 통화 정책 오히려 기준금리로 인하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기준금리가 0.5%까지 낮아지게 되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부동산 이제 하락을 주장했던 부동산 유튜버들이 다 거짓말쟁이가 됐죠. 자, 그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는 언제 올릴까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건실한 경제 성장률이 나와야 되고 2% 넘는 물가 상승률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2% 넘는 물가 상승률은 4월 이후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2020년의 저유가 상황에 따른 기저효과 부분과 저물가 부분에 대한 기저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거고,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 그리고 계절적 요인에 5월 이후에 민간 소비가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당시에 폭발적인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 하나만으로 금리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이 성장률에 달렸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은요, 확실한 경제 성장률과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가 나온다는 전망이 있을 때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큰 위기 이후의 금리 인상은 현 한국은행 총재 성향상 더욱더 신중하게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어느 정도 성장세가 나와야 될까요? 지금 볼 때는 한 3% 전후의 성장세액을 이제 저 한국은행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금리 인상 시기에도 3% 전후의 성장세에서 올렸어요. 자, 그런데 이게 올해 한국은행에서 그 전망하는 성장세 어느 정도일까요? 3%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 달성 가능할까라고 보여요. 그러면은 이 3% 나온다고 바로 기준금리 인상 올릴까요? 실제적으로 그렇진 않을 겁니다. 2020년 성장세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전망이 포함되어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2021년에 안정적인 성장세의 확신과 2022년에 안정적인 성장세 전망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3분기는 좀 빠르겠죠. 4분기 정도는 되어야겠죠. 그런데 4분기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는요, 10월달과 11월달에 있습니다. 자, 성장세와 물가 모두 높게 나타난다면 이 시기 내에서 인상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가 상승률과 이제 2분기 성장률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난다면 7월이나 8월쯤에 깜빡이가 나오고요, 10월이나 11월쯤에 성장세와 물가를 보면서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미래를 예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성장률과 물가 모두 올해 첫 금리 인상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수출 시장이 너무 좋아요. 모든 업종에서 굉장히 호황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금 생산자 물가, 수출의 물가 모두 다 앞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가 급등할 부분을 미리 점쳐지고 있는 부분이고, 원자재 가격 급등도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물가 부분은 아무래도 한국은행을 많이 괴롭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금리 한번 올린다고 부동산 시장 쑥대밭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상을 처음으로 실행했는데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이제 받쳐주는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불안이 이어지게 된다면요, 이건 정말로 위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자산에 투자하신 분들,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한 위험 신호라고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금리 인상 언제 하나 많이 궁금하셨죠? 이 영상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